안녕하십니까, 조원입니다. 오늘은 법원 개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검사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하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럼 법원은 괜찮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우선 조선시대 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세도 정치가 이제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부패했고, 그 부패의 결과가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전쟁 한 번 없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지금도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부패했을까? 당시에 뭐 당쟁이 심해서 김조순이 안동 김씨죠.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너무 서로 간에 정적에 대한 공격이 심각하니까 이거 하나로 묶자. 그래서 너도 나도 서로 자리를 주면서 한 몸이 된 거죠. 서로 다른 당파들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부패한 관리들을 지적해야 될 3사, 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이런 그 공무원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그들을 엄벌해야 되는 그런 조직들도 같이 썩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부패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인, 부패한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하는 사법기관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질은. 정치는 항상 부패할 가능성이 있고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권력을 나눠먹게 되는 사법기관들이 같이 부패하는 경우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를 벗어난 시대보다 더 부패해 있습니다. 어떻게 부패했느냐?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그 부패 국가 순위를 보면 그때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언론의 자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몇인지. 지금 윤석열이가 실각하고 나서 이제 다시 좋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또 자유가 있다고 신뢰를 할 수 있냐? 그것도 또 아니죠.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골마 터질 것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죠. 오늘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판결을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심리 한 두 번이면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끄느냐? 뭐 선회하자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국민들에게 보게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것도 한편으로는 과연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있냐? 저는 그런 의문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탄핵이 용인될 것,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정말 안 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깨끗한 사람들인가? 검사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했을 때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다 여태까지 판결해 온 것은 탄핵을 기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 불법 계엄이라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군사 쿠데타죠. 군인들을 동원했고 친위 쿠데타이면서 군사 반란입니다. 이 반란을 모든 국민들이 TV로 시청했고 유튜브로 시청했고 SNS로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는 이 헌법재판관들, 또 뭐 수많은 별건 수사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뭐 조국 재판, 정경심 재판, 또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원래 별건 수사는 진짜 한두 건 해도 위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수백 수천 건을 압수수색, 수백 건을 압수수색하고 일기장까지 뒤지고 그런 행태를 판사들도 다 알 것인데 그 권력의 남용을 다 용인해주고 있는 것들이 판사입니다. 그럼 묻겠죠. 정의로운 판사도 있지 않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 않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 물 100리터에다가 스포이드로 똥물 1리터를 섞으면 그것은 물입니까? 똥물입니까? 자, 1%만 섞여도 똥물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판사들이 1%만 그렇게 섞여 있나요? 정말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관 비리 같은 것들은 검사들이 주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판사들도 전관 비리에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두 가지죠. 제도적 정리와 인적 청산입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은 법관의 임기가 있습니다. 뭐 대법원이라든가 뭐 대법원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기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일반 판사들의 임기가 있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왜 위헌적이냐? 원래는 판사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자기가 어떤 판사들한테 명령을 하면 판사들이 잘 안 따릅니다. 그때 그래도 정의로운 판사가 많았으니까 안 따랐겠죠. 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니까 고문하고 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거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 어떻게 하면 말을 듣게 하지? 그래서 판사도 직위를 나누고 이 사람들 승진시키고 그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독재의 주구로 만들었던 겁니다. 민주시대가 됐지만 그 주류는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리를 하지 못했죠.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판사는 종신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종신제 판사로 임명해야 되냐? 미국도 종신 판사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다 종신 판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수도 역시 종신 교수가 금방 안 되죠. 여러 논문을 내고 실력을 인정받아야 종신 교수가 됩니다. 진짜 그 종신 교수가 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판사로 임명돼서 일정 시간 동안 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을 잘 했을 때 종신 판사로 임명을 해야죠. 명예로운 직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종신 판사 얘기는 좀 이따 3심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연결을 해보고요. 또 하나가 검찰개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수원을 폐지해야 됩니다. 연수원이라는 것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법에 대해서 정말 발전되지 않고 인식이 없을 때 그 필요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것은 이제는 많이 그때보다는 대중화가 됐고 인식도 높아졌고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수원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냐하면은 연수원이 만든 이유가 검사나 판사로 사법시험 붙은 다음에 바로 임용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도 하는 텐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로
점수가 좋다고 해서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는 그런 것들은 다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적 좋다고 양심 있고 똑똑하다고 정의롭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연수원은 폐지함으로써 그 연수원 동기라든가 그 학맥이나 인맥이 서로 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은 조금 길어져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판사를 임용을 하지요. 아니, 판사를 임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죠. 저는 사법연수원이 아니라 사법시험도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기존의 로스쿨은 폐지하자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법시험을 부활했더니 일본에서는 연수원이 다 작살이 났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연수원이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 로스쿨 시험이 이제 다 실력 부족으로 이제 붕괴됐지만 그것이 무서워 사법시험 부활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법시험은 부활해야 되고요. 왜 어떤 뭐라 그럴까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어쨌든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은 부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 수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보통 재판을 하게 되면 3심제를 보장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3심제가 좋은 제도인가요? 판사가 다 옳고 정의롭고 검사가 옳고 정의로운데 왜 3번을 심판을 받아야 되죠?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자체가 이미 사법부나 검사나 판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재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죠. 3심제 하려면은 변호사를 갖다가 뭐 예컨대 수임한다, 선임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며 한 명 선임했을 때 그런데 뭐 두세 명, 네다섯 명 이렇게 선임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중산층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고 시간입니다. 낭비죠, 국가적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1심제 합의를 민사에서 원고 피고 그 다음에 형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합의를 한다면 1심으로 종결하는 그런 합의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 원고에게도 피고에게도 또는 피의자에게도 피고인에게 또 원고에게 모두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이익일까요? 3번 하는 게 이익일 것이요. 그 시간과 고통스러운 거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심제 왜 하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판사들이.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종심 판사가 단심제 합의를 한 그 판결을 맡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미 판사로서 실력과 양심과 도덕성이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확보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나마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판사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종신 판사에 임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의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종신 판사가 아니라 지금같이 뭐 필요하면은 단심이나 또는 우배석, 좌배석 이렇게 있는 3명의 판사들이 의한 합의부에 의해서 판결을 하면 되겠죠.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이제 종심 판사가 아니겠죠. 정심 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예비 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판사들은 공무원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법조문 몇 개 안다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칩시다. 반면에 공무원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 판결은 배심원이, 국민에 의한 배심원이 필요적으로 유죄 무죄를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면 형량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이제 판사가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왜 판사가 정하죠? 공무원이 불과한데 서로 간에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형량도 배심원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심원은 법적인 어떤 역량은 판사 같은 법조인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3명의 판사가 나는 이 사람 이렇게 형량으로 처벌해야 된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죠. 뭐 어떤 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판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판사는 10년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유죄가 나왔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매우 완화된 판사의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7년도 과하고 그렇다고 집행유예도 과하다. 이 공무원은 엄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난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사들이 다 다른 논거를 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배심원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 판사의 형량 구형이 적당한 것 같다고 그 판사의 의견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예비 판사들의 그 누적된 성적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국민들의 의사와 똑같은 합리적인 종신 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하면 1심대로 하고 합의를 안 하면 3심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민사도 3심까지 가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도 아까 원고 피고가 합의를 해서 1심으로 끝내자. 그렇다면 1심에서 종신제 판사가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이 아니라 원래 재판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이때까지 끝내라. 근데 판사들이 그 국회의원이랑 똑같이 법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 늦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간을 무한정으로 자기 편한 대로 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경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째 1심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자, 기한 내 재판을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한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죠. 하지만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판사는 아까 말한 종신 판사가 될 수 없어야 됩니다. 무능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윤석열이도 말했다시피 3심까지 가는데 변호사 비용 들이고 압수수색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증인 저기에 되면 그렇게 죽일 수 있다. 얘기하는데 정답입니다. 윤석열의 그 말은 정말 정답이에요. 나 죄 없으니까 괜찮겠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죄가 있던 없던 재판에 끌려다녀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될까? 돈이라도 많으면 상관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죠. 끝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런데 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이거랍니다.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변론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자. 참 좋은 취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변호사도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비싸게 고용해서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0명, 100명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변호사 비용 내가 1억 주고 변호사를 사용한다면 저는 추가로 1억의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으로요. 아, 그럼 너무 어마한 과세 아니냐? 그 1억은 어디다 쓰냐? 국선 변호인을 그 월급이론가 보수를 증대시켜주는, 즉 뭐 30만 원, 50만 원 받는 국선 변호인의 임금을 그것으로 인해서 충당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원래 변호사 취지가 있었던, 즉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못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써야 됩니다. 즉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전용하지 못하고 그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에 임금으로 투하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검찰 법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언론, 검찰, 법원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에 청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고 사회가 깨끗해졌을 때, 그리고 제대로 작동했을 때 경제 발전도 또는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